1986년 22살 여성 한 명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말하면 자기 인생이 끝납니다. 침묵하면 이 일은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경찰서 안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건 그녀와 가해자뿐입니다. 그녀는 왜 모든 걸 걸고 입을 열었을까요? 이 사건의 범인은 한 명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경찰관 한 명의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파고 들어가면 범인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경찰서장이 있었고, 검찰이 있었고,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한 명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범죄였다는 걸요. 1986년 대한민국, 겉으로는 88 올림픽을 2년 앞두고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서울에는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고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올림픽 준비 소식이 나왔거든요. 세계에 보여줄 대한민국의 얼굴을 만드는데 온 나라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절정기였거든요. 19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하고 권력을 잡은 전두환. 그로부터 6년이 지났지만 독재의 고삐는 오히려 더 조여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인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5.3 인천항쟁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학생과 노동자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거든요. 정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위의 배후를 잡겠다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의 운동권 인사들을 쓸어담고 있었거든요. 경찰서마다 조사실이 꽉 찼습니다.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매일같이 끌려갔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파업이 터지면 바로 진압이 들어왔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정권의 주먹은 더 거세졌습니다. 잡아가두고 때리고 겁을 주는 게 수사 방법이었습니다. 고문이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1986년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올림픽 준비 뒤에 숨겨진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경기도 부천의 작은 가스 배출기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허명숙. 조용히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처럼 보였습니다. 동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권인숙. 당시 22살.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에 다니다가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결국 제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대학생이 공장 노동자로 숨어 살았을까요? 1980년대 한국에서는 이걸 위장 취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학생들이 노동 현장에 직접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조직하는 겁니다. 권인숙은 1985년 봄부터 이 공장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류학과. 원래라면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을 나이입니다.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학교를 포기하고 가짜 이름으로 공장에 들어간 겁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권인숙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1986년 6월 4일 권인숙은 신분 위조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연행됩니다. 공문서 변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수배 중인 운동권 동료들의 소재, 이름을 대라. 어디에 숨어 있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그게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권인숙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뭘 물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건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회유가 있었을 겁니다. 협조하면 봐주겠다. 그래도 안 되면 협박이 왔을 겁니다. 밥을 굶기거나 잠을 못 자게 하거나 같은 질문을 몇 시간씩 반복하거나. 당시 경찰서 조사실에서 흔히 쓰이던 방법들이었거든요.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이름 하나만 대면 그 사람도 이 조사실로 끌려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권인숙은 그 무게를 안고 이틀을 버텼습니다. 경찰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위에서는 계속 압박이 내려왔습니다. 인천항쟁 배후를 잡아야 한다. 빨리 이름을 받아내라. 그 압박이 조사실 안으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6월 6일 새벽 4시 부천경찰서 조사실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옥봉환 부천경찰서장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서장이 직접 조사실까지 내려온 겁니다. 보통 서장급이 새벽에 조사실까지 오는 일은 없거든요.
그만큼 위에서 압박이 심했다는 뜻입니다. 인천항쟁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옥봉환 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양이 수사에 너무 협조를 안 하는군.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이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곧 드러납니다. 서장이 나간 직후였습니다. 수사과 문기동 경장이 권인숙을 4층 수사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겠습니다. 법정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만 전해드립니다. 문기동은 권인숙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했습니다. 가슴 부위를 서너 차례 구타했습니다. 동료들의 소재를 말하라며 성적 수치심을 이용했습니다. 6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2차례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경찰서 4층 조사실이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수사를 위해서요. 동료들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요. 그게 이유였습니다. 4층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국가 공권력이 22살 여성에게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이게 수사 방법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이름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기록에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조사실 안에서 일어난 일은 조사실 안에 묻히는 게 이 시대의 공식이었거든요.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피해자는 침묵하고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고 세상은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거죠. 1986년에는 그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밖에 드러낸다는 건 피해자에게 수치와 손가락질이 쏟아지는 시대였거든요. 더구나 상대가 경찰이잖아요. 경찰이 저지른 일을 경찰에게 고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이 시대에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끝까지 싸운 여성의 기록이 한국에 거의 없었습니다. 드러내봐야 잃을 것만 많았습니다. 수사는 없고 처벌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만 더 힘들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이 조사실 안에 묻혀야 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채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검찰은 나중에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까지. 증거도 있었습니다. 기록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그 선택이 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기동보다 훨씬 더 큰 범죄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 사건의 진짜 핵심입니다. 성고문을 저지른 건 문기동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덮으려 한 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였거든요. 먼저 문기동 바로 위를 봅시다. 옥봉환 서장입니다. 새벽 4시에 직접 조사실에 내려왔습니다. 수사에 협조를 안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서장이 나간 직후에 성고문이 벌어졌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서장의 불만은 사실상 지시였던 겁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검찰입니다. 권인숙은 1986년 7월 3일 문기동을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습니다. 22살 여성이 공권력을 상대로 고소장을 낸 겁니다. 당시에 이건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자 검찰이 뭘 했는지 아세요? 같은 날 권인숙을 공문서 변조로 역구속 기소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바로 그날 피해자를 감옥에 넣은 겁니다. 다음 날에는 문기동이 권인숙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한 겁니다. 7월 5일 조영래, 홍성우, 박원순 등 9명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문기동과 옥봉환 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6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7월 16일 검찰이 발표를 합니다. 성모욕 혐의는 없었고 폭행만 있었다. 문기동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겁니다. 기소유예가 뭐냐면요. 범죄는 인정하지만 기소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성고문이 있었다는 걸 확인해놓고 처벌은 안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서동권 검찰청장이 직접 축소 수사를 지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7월 17일 문화공보부가 전국 모든 언론사에 보도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검찰 발표 내용만 보도할 것, 여성단체나 반체제 측 성명은 일체 보도하지 말 것. 쉽게 말하면 피해자 측 이야기는 기사에서 빼라는 거였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찰 주장을 그대로 제목에 올렸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한술 더 떠서 권인숙의 주장을 학생 과격파들의 전술이라고 공식 묵살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진실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문을 봐도 방송을 봐도 정부 발표만 나왔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가장 꼭대기입니다. 1989년 서울구치소에서 비공개 증인신문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이 증언합니다.
문기동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이건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성고문범을 풀어준 겁니다. 경찰이 저지른 범죄를 대통령이 보호해준 겁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한 경찰관의 범죄를 왜 대통령이 덮어야 했을까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국가 시스템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고문이 수사 방법이었고 그걸 보호하는 게 정권의 작동 방식이었던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고문을 저지른 건 문기동이었습니다. 그걸 시킨 건 옥봉환 사장이었습니다. 수사를 묻어버린 건 검찰이었습니다. 진실을 숨긴 건 문화공보부와 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최종 승인한 건 전두환이었습니다.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가 공범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조사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한 사람이 이 거대한 벽과 싸워야 했다는 게요. 경찰도, 검찰도, 언론도, 대통령도 전부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22살 여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인숙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이라면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1986년이었거든요. 성폭력 피해를 공개한다는 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강요하는 시대였습니다. 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던 시대였습니다. 가족들도 말렸습니다. 드러내지 말라고요. 네 인생이 끝난다고요. 그런데 권인숙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 개인을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2살이 이 말을 한 겁니다. 자기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데 쓰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7월 5일 변호인단 9명이 꾸려졌습니다. 조영래, 홍성우, 박원순. 이 이름들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들은 문기동과 옥봉환 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6명을 독직과 폭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7월 19일에는 명동성당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여성단체들이 부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한국 여성운동 역사에서 전환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의 인권 문제가 민주화 운동의 중심 의제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9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시사월간지 월간말이 보도지침의 전문을 폭로했습니다.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물증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물론 이 폭로에 참여한 기자들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감옥에 가는 시대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유예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법원에 직접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무려 166명의 변호사가 서명했습니다. 한 사건에 166명이 나선 겁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분노한 법률가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걸 기각했습니다. 사법부마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986년 12월 4일에는 권인숙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공문서 변조 혐의로요. 피해자가 감옥에 간 겁니다. 가해자 문기동은 기소유예로 풀려나 있는데 말입니다. 이 사건의 분노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죠? 1987년 1월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서울대생 박정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 물고문으로 사망한 겁니다. 22살이었습니다. 권인숙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부천 성고문 사건과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이 두 사건이 전두환 정권의 폭력성을 온 국민에게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여성을 성고문하고 경찰이 남학생을 물고문으로 죽이고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1987년 6월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6월 항쟁입니다. 전두환은 무릎을 꿇었고 권인숙은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자 법도 달라졌습니다. 독재가 무너지니까 사법부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기각되던 재정신청을 1988년 2월 대법원이 마침내 받아들입니다. 문기동은 같은 해 4월 9일에 구속됐습니다. 7월 23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전에 기소유예로 풀려났던 사람입니다.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문기동은 1993년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구두공장을 운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징역 5년을 살고 세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권인숙은 달랐습니다. 1989년에 수기 하나의 벽을 넘어서를 출간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세상의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이 책에서 권인숙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을 성고문 사건이 아니라 성고문 폭로 사건으로 불러달라고요. 피해가 핵심이 아니라 폭로가 핵심이라는 거였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여성학을 공부했습니다. 러커스대에서 석사를 받고
클라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주제가 뭐였냐면요. 한국의 군사화된 여성의식과 문화, 자신이 겪은 일을 학문으로 풀어낸 겁니다. 귀국해서 명지대학교 교수가 됐고 성폭력 전문연구소 울림의 초대 소장을 지냈습니다. 여성인권 연구의 최전선에 선 거죠.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22살의 경찰서에서 끌려나온 여성이 국회에 선 겁니다. 나중에 권인숙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는 질문에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부천서 상고문 고발, 그리고 여성학 선택. 아까 변호인단 이야기 기억하시죠? 조영래, 홍성우, 박원순. 이 사건을 위해 모였던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988년에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입니다. 한국인권법률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부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 기억나시죠?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뭉쳤었습니다. 이 활동이 1987년 2월 한국여성단체연합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이 공식적으로 손을 잡은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보도지침 폭로는 언론 통제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이 충격이 1988년 한겨레 신문 창간의 동력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권인숙의 공개 고발은 더 근본적인 걸 바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요. 피해자의 수치가 아니라 가해자의 범죄. 그 인식의 전환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역사학자 이남희는 권인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요. 열정과 이상, 민주화의 열망을 모두 품은 사람이었다고요.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86년 22살 여성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말하면 자기 인생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침묵하면 이 일은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범죄가 국가 전체의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독재 정권의 몰락을 앞당겼습니다. 인권 변호사 조직이 태어났고 여성운동이 제도화됐습니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이 나라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22살의 선택 하나가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겁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거대한 힘에 맞서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